안녕하십니까. 오늘 제4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 개막 토크쇼의 진행을 맡은 김남원입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민간이 함께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죠. 올해 초 코로나가 창궐할 때 공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민간들이 만들었던 공적 데이터를 이용한 공공마스크 앱 재고를 할 수 있는 앱들이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끝장대회의 주제는 바로 내일 만나요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다시 만나자, 바로 이런 주제가 되겠는데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더더욱 어려움을 또 처하고 있는데요. 감염에 대한 어떤 불안증, 그리고 여러 가지 외로움, 외부 활동에 대한 제약,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끝장개발 대회에서는 바로 이런 공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국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 앱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해결책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따라서 개막 토크쇼의 주제도 코로나 우울 극복, 누구도 외롭지 않은 사회로 결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개막 토크쇼의 MC는 바로 제가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정말 멋진 분들이 계신데요. 이 분들 오늘 대회 취지를 조금 더 말씀드린 이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막 토크쇼는 제29차 목요 대화이기도 합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신 정세균 총리님께서 지난 5월부터 매주 목요일 바로 이 시간대에 각계각층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서 사회 난제들을 해결하고 계신데요. 목요 대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 끝장개발대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목요 대화 주제를 코로나 우울 극복으로 바꾸면서까지 이 자리에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막 토크쇼 겸 목요 대화는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 유튜브, 그리고 KTV 유튜브, 국무총리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특히 잠시 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생각이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있는 곳은 바로 인왕산입니다. 인왕산 하면 떠오르는 단어, 바로 호랑이가 될 텐데요. 예전에는 인왕산을 넘을 때 호랑이들이 있어서 걱정됐기 때문에 무학재에 모여서 고갯길을 넘어갔다고 하죠. 왜 무학재가 됐냐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 해서 또 무학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만약 호랑이가 진짜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라면은 그 호랑이들이 모두 다 도망갈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 모셨는데요. 자,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요즘 너무 고생 많으시죠, 총리님? 맞습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 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의 본부장으로서 고생하고 계신데, 예. 지금 이런 제3차 대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또 총리님이 격려하고 있는데요. 그 힘, 에너지 느껴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많은 분들이 잘해서 코로나 이겨내라 하고 격려하고 계시고 네. 힘을 많이 보태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총리님이 또 오늘 토크쇼의 핵심, 중심을 잘 잡아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은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의 이지선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지선 교수님은 지선아 사랑의 저자이자 희망과 감동의 아이콘이시고 저와는 몇 해 전에 네. 같은 강연장에서 강연도 몇 번 하셨었는데요. 네. 그때는 교수님은 아니셨는데 맞아요.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요. 심리학 소재 웹툰 닥터 프로스트의 작가로 유명하신 이종범 웹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그리고 있는 작가 이종범이고요. 지금은 만화를 그리려고 하는 대학생들을 교육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범 작가님은 심리학 전공자이기도 하시고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강연, 심리 상담도 많이 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인터뷰에서는
작가님의 만화를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독자가 마음을 바꿨다. 그런 네. 사례도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약간 자기 자신을 좀 나쁘게 대하려는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가 마침 그때 제가 연재하던 내용이 그런 자살 관련된 소재였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좀 끝까지 보고 나서 생각을 바꿨다라는 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정말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는지 또 잘 알려주고 계시는 작가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제 옆에는요, 와, 저도 뭐 이런저런 토크쇼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이거 카메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 오른편에는 총리님이 계시고요. 바로 왼편에는 솔비님이 계십니다. 이야, 정말 제 나름대로 인생사실 낼 텐데요. 오늘은 화가 권지현 작가님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또 솔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미술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권지한입니다. 네. 그 권지한 작가님은 2012년부터 화가로 변신해서 개인전도 열고 계시고 약간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올해 9월 달에 그 팔레트의 정원 네. 이 작품이 또 이거를 고가에 이렇게 낙찰됐다? 이 표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좋은 분 만났다고 주인 네, 플랫폼으로. 맞아요. 네. 경매를 통해서 좋은 네. 분 만나게 됐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또 작가로도 인정받고 계시고 네. 또 세계 그 자살 예방의 날인 9월 10일에는 SNS에 그 비밀 우초통을 개설해서 고민 상담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연예계 생활하다가 이제 슬럼프가 오고 네. 좀 우울증으로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연히 자살 예방의 날을 알게 됐는데 그 SNS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제가 힘들었던 것처럼 또 힘든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날 하루만이라도 소통할 수 네.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면 좀 누군가에게 또 제가 위로받았던 것처럼 위로가 될 수 네. 있지 않을까 해서 비밀 우체통으로 9년째 하고 아, 있습니다. 9년째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고 보면 제 옆에 계신 총리님도 모교대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계시고 이지성 교수님도 제자분들과 소통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이종범 작가님도 독자분들과 소통하고 계시고 또 비밀 우체통을 통해서 소통하고 계시고 자, 또 이 자리에 직업이 소통이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바로 김재남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마 청와대에 시민사회 수석실이 있어라고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애환과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시민사회 수석실이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일을 가장 큰 저의 소임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제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걸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수석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있는 이 초소 책방이 바로 시민사회 어떤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여기가 그 경찰서 초소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50년 전에는 여기가 청와대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키는 인왕산 경찰 초소가 있던 자리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 6월에 인왕산을 우리 시민들에게 다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하면서 그때 있던 이 경찰 초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시민들에게 인왕산을 개방할 때 이걸 또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시민을 위한 책방으로 재탄생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종로구청, 경찰청, 청와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 3년간 서로 협력한 결과물이 오늘의 이 책방으로 탄생을 했고 시민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나눌 수 있는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네.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시민 참여 해결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성공적인 사례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11월에 바로 이것이 그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서 국무총리상을 또 수상한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곳이기도 총리께서 합니다. 또 상을 예, 주셨습니다. 만드신 분, 소통하신 분, 또 네. 상을 주신 분. 원래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이제 전투경찰들 이제 그분들이 여기 계시면서 청와대를 경호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너무 그렇게 넓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축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민간의 품으로 돌아온 부분입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예, 그 정말 의미가 느껴지는 게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전 평택고등학교 평택 사람입니다. 이게 서울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복을 입고 서울 올라와서 이 청와대 인근을 지나다니다가 검문을 당한 적이 있어요. 교복을 입고 있는데 검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인상이 좀 그랬던가 보죠? 아 그랬었군요. 예. 아 교복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예. 다들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이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따뜻하게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커피 한잔 하고 이것 또한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플라스틱 겹벽도 설치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어쨌든 좀 더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밝은 톤도 한번 유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불과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습니다. 총리님이 올해 1월에 취임하셨을 때 취임사를 제가 딱 보니까 경제총리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최전방에 내가 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 부분 뭐 대한민국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올 한 해 코로나 총리로서 코로나와 굉장히 많이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 정말 이제 많이 바뀌었구나 세상 이런 거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정말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이게 사람을 가까이 하고 만나고 부지런하게 소통하고 하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에요. 예? 그냥 뭐 전화도 괜찮고 화상으로 대화하고 그런 건 괜찮은데 직접 만나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서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밥만 먹고 예? 또 뭐 이렇게 음료 같은 것도 나눠 마시면 안 되고 하여튼 뭐 나누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미덕이 아닌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건 우리들의 일상을 엄청나게 바꿔놨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들의 일상을 많이 빼앗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하루빨리 승리해가지고 우리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들이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미덕인 그런 시간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정세균 총리님 같은 경우는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실 정도로 특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겠습니다만 외람됩니다만 참 눈웃음이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신데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또 화면 클로즈 좀 하시는군요. 예. 자 그런데 그 전쟁이란 말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달에 그 추석 앞두고 코로나와의 전쟁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실검 1위에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 정도로 좀 엄중한 상황임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도 또 우리가 희망을 좀 봐야겠죠. 자 근데 이지선 교수님. 이지선 교수님도 좀 많이 좀 이 코로나19 여파가 좀 있으시죠? 네, 대학가에서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수업이 만나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온라인상에서도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수업 안에서 토론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게 마음처럼 이게 이제 배움의 기회도 사실 조금씩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조카가 있는데요. 올해 이제 대학교 신입생입니다. 신입생인데 올해 대학교를 5번 갔대요. 아이고. 5번 갔는데 그중 1번이 면접이고요. 나머지 2번이 시험이래요. 그럼 학교를 제대로 간 게 2번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맞는 삶인가 막 굉장히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권지현 작가님도 여러 활동하시는데 제약이 좀 많이 있으셨죠? 저는 우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있었던 스케줄은 모두 다 취소가 됐어요. 원래 12월 5일에 전시회 공연이 있었고 또 내일 모레 토요일 이제 19일 날도 공연 또 있었고 이랬는데 그래서 행사들이나 뭐 공연 이런 거는 거의 다 취소가 됐고 또 방송을 할 때도 마스크를 또 계속 이렇게 끼는 것처럼 또 끼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또 일들이라서 조금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황스러움이 이제 몇 달 뒤면 끝나겠지라든가 아니면 네. 내년 이맘때쯤이면 끝나겠지라든가 이런 좀 그 그렇게- 종료 시점을 알면 좋은데 그렇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죠. 기도만. 네. 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우리 총리님이 일정 부분 힌트를 주실 것 같은데요. 그래야죠. 네. 그 김재남 수석님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바뀐 부분 많이 있으시죠? 네. 아까 우리 김남훈 사회자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소통이 직업인데라고 하셨는데 소통을 하려면 이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현장에도 달려가고 또 같이 따뜻하게 밥도 나누고 차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니까 만나지 않는 게 미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 직업을 이걸 제가 일을 잘하고 있나 이거 국민들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만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조금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면 조금 약속을 또 다시 잡는데 또 그러다 보면 또 코로나가 좀 또 확산되고 하면 또 약속을 취소하고 약속 잡고 취소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반복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소통하는 방식을 좀 더 새롭게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이제 하시겠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행사를 하거나 아까 여기가 이제 시민책방으로 거듭나서 상을 받는 적극 행정 이 행사를 할 때도 다 온라인으로 한번 행사를 해보게 되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또 전화로 이렇게 소통하는 일이 오히려 또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변화가 저한테도 좀 많이 컸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또 답을 찾아내는 게 또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올해 12월 달이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세 분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날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선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사무관이 좀 우리 여성분들에게 하나씩 꽃다발을 좀 이거는 제 사비로 산 겁니다. 사비로. 정말요? 예, 진행사에서 나는 돈이 아니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예쁜 왜 꽃을. 주시는 거지? 네. 자, 제가 이 장미 꽃다발을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우리 이지선 교수님은 2017년 12월부터 네.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18, 19, 20, 3년 차를 네. 맞이하는 그런 의미에서 꽃다발을 준비했고요. 네, 우리 권지한 작가님은 지난주에 행사가 이렇게 미뤄졌잖아요. 네. 또 위로의 차원에서 아, 힘내시는. 그리고 김재란 수석님 같은 경우는 8월 10날 승진하셨더라고요. 오늘이 승진 130일째입니다. 바로 직장이 여기 길 건너가 아니지 산 아래에 있는데 그래서 축하의 의미로 제가 사비입니다. 사비. 자막 감사합니다. 넣어주세요. 진행자 사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뭐 지금 차별하시는 겁니다. 그러게요. 총리님 제가 그래서 아무리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래서 남자 두 분에게는 그래서 제가 코로나 1단계 이하로 내려가면은 제가 곱창에 소주 두 분한테 쏘겠고요. 근데 이제 n분의 1로 하겠습니다. 또 11시 이전에 끝나는 걸로. 네. 자, 그래서 한번 네네 말씀하시죠. 네? 아니요. 저요? 예. 이거라도 하나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네, 들으시라고. 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옆구리 찔러서 제가 그러면 이쪽에 뽑아서 잠시만요. 뽑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죄송해요. 나눕시다. 나눕시다. 네. 안 뽑히네요. 네. 어떻게 뽑으셨나요? 네. 저도 사회자님께 이따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냥 주세요. 그냥. 야, 우리 이종문 작가님 오늘 여기 오셨다가 총리님한테 꽃 받았어요. 네. 총리님한테 꽃 받는 남자 이종문 작가님.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희망을 좀 봐야 되잖아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권지한 작가님께서는 코로나19가 좀 종식이 되면 네.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우선 그 코로나 전에 자유롭게 여행 다녔던 것처럼 좀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싶고 또 올해 사실 그 해외에서 좀 좋은 소식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네. 프로젝트가 그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렇게 또 초대받아진 것도 있었고 이랬는데 코로나로 다 모든 게 다 취소가 돼서 해외 활동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또 무엇보다도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우리 총리님도 네. 아까 이제 살인 미소 눈으로 이렇게 웃어주시지만 실제 웃는 모습을 서로가 막 보면서 대화하고 싶어요. 네. 네. 사실 이 코로나가 정말 너무나 그 현대 문명에 최적화된 무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친숙함을 표시하고 서로에게 그 존중을 표기할 때 웃는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마스크를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웃는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 삭막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거울을 보고 눈웃음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에게 웃는 소리를 들려주지 않아도 좀 웃는 것처럼 활기차게 느껴질 수 있게끔 그것도 되게 요즘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어떤 표정을 잘 짓는 것도 훌륭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 비언어적 네. 그 어떤 비음성적 언어로서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리님 예. 진짜 정말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바쁘시고 제가 총리님 나온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올 한 해에만 14만 건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하루 예. 400건의 기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정말 다른 현안 챙기시라 많이 바쁘시긴 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예. 코로나가 딱 끝나고 하루 정도 휴가가 왔다. 그러면 난 이것만 꼭 해보고 싶다. 혹시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인왕산에 올라가고 싶다. 인왕산에. 사실은 제가 산을 자주 다녀요. 여기 매년 연말에는 인왕산을 올라가는데 과연 금년 연말에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하루가 주어지면 뭐 가깝게는 인왕산 아니면 네. 좀 더 먼데 도봉산이나 뭐 이런 데 가도 좋고 산 같은 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산을 가시면서 조금 이렇게 건강도 좀 챙기시고 생각도 좀 그렇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네. 지금은 혼자 산에 가는 것 정도는 용납이 되지만 친구들하고 몰려서 같이 산에 가면은 손가락질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뭐 산을 간다든지 어디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제일 좋겠죠. 네. 사실 저도 운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외모를 보시면 굉장히 제가 외모가 연약하게 생겼잖아요, 총리님. 맞아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여리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남자들 간의 연대 의식이라고 네, 동지 네. 의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런 여린 외모와는 다르게 직업이 프로레슬링 선수입니다. 현역 레슬링 선수인데 올해 제대로 된 운동을 한 게 10번도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말이 튀길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붙잡고 막 운동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데요. 많이 좀 운동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종범 작가님께서도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 이거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 같은 웹툰 작가나 웹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원래 평소에도 사실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사실은 마감을 하고 나면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게 금지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독자분들을 직접 만나거나 그런 종류의 독자 만남 이런 행사가 하나도 없어진 게 항상 이렇게 갇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제 만화를 봐주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더라고요. 되게 많은 작가님들이 지금 막 이렇게 책도 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자를 못 만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분들 한번 다 만나면 정말 제 돈으로 이렇게 피자 치킨이라도 사드리고 싶은 네. 그런 자리를 좀 갖고 싶어요. 참고로 이종범 작가님은 국내 웹툰 작가 1% 안에 들어가는 최고 인기 작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께서 이런 자리에서 저에게 코로나 이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독자와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이쪽에 마케팅을 위한 포석을 이미 까신 게 아닌가. 이게 한 5년, 10년 전에는 그 말이 맞는데 이제 너무 젊은 작가분들이 막 올라오셔가지고 그런 공약을 해도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권 작가님, 네. 이 작가님 연예인 다 되셨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팬들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공연하면서.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김재남 수석님의 어떤 일이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많은 시민분들과 만나고 싶으신 거죠? 네, 일단 마스크 벗고 얼굴 보면서 우리 슬기 화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눈 속에 담긴 웃음, 그 또 얼굴 가득한 따뜻함 이런 걸 같이 좀 느끼면서 만나고 싶고 또 막 수다를 하다 보면 좀 침도 튀기는데 지금 못 하잖아요. 마음껏 수다하면서 침 튀겨도 괜찮은 그런 그 기쁨을 좀 누리고 싶고 이거는 이제 친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네. 우리 시민들하고도 그렇게 만나는 자리를 많이 갖고 싶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친한 친구들하고 산에 꼭 가보고 싶어요. 근데 조금 용기 내서 더 멀리 간다면 정말 제주도에 가서 올레길도 좀 걸어보고 싶고 친구들 손잡고 오름도 좀 올라보고 싶고 지금은 너무 걱정돼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짜 이렇게 행복이 오는 날을 곧 소망을 해봅니다. 네. 저도 제가 이제 캘린더로 저의 일정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오전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강연장에 가서 강연을 하고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스파링을 하고 다시 그 친구들과 맥주 한잔 마시고 노래방 가서 임재범의 고해를 부르고 부르면 안 되는 거지만 남자들끼리니까 불렀어요. 예. 그게 8월 11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뭐냐면 따로따로 한 번씩은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모든 걸 하루에 한 날이 8월 11일이 마지막.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날들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비범함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이지선 교수님도 하고 싶은 게 있으시겠죠, 당연히. 네, 뭐 말씀하신 것들 다 저도 하고 싶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한 분 이제 계신 할머니가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연약하신 상태시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는 거 네.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맨날 전화 통화만 하다가 오랜만에 가서 마스크 끼고 앉아서 보고 왔는데 할머니하고 식사도 하고 네. 마음 편하게 서로가 가족이 만났을 때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 편하게 면회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저희 아버님께서 신장 투석을 받고 계신데 네. 올해 코로나 검사만 5번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시간을 또 병원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어제 또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술을 받고 계신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장남인 제가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가족끼리 만나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도 올해 2월 달인가 한번 뵙고 지금까지 뵙질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런 일상이 점점 잠식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총리님, 우리 국민들이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며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점괘를 좀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농담이고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을 겪어온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1월 20일 날 처음으로 확진자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2월 20일이면 11개월이 되는 것이죠. 11개월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와 싸워오신 거예요. 그동안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일상을 다 빼앗기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나 상인들 돈이 안 벌리니까 그 임대료라는 게 있잖아요.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고 또 같이 일하던 직원들은 좀 집에 가서 쉬게 해야 되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빨리 이걸 상황을 반전시켜야 되는데 뭐 희망도 약간 섞어서 말씀드리면 하여튼 내년 초가 되면 치료제가 나올 거예요. 치료제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종류의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수백 종의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제가 나오면 그 중에 좀 효과가 좋은 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1, 4분기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아마 이제 꼭 필요한 분들부터 우선 먼저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뭐 의료진이라든지 또 이렇게 많은 국민들과 접촉하는 그런 분들부터 아마 백신을 쓰게 될 터인데, 그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래도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좀 우리들이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고통의 시간에 반절 정도면 터널의 끝에 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캄캄한 터널을 지금 지나왔는데 저 끝에서 가느다란 빛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네. 우리는 그 빛이 진짜 환한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네. 그 캄캄한 터널, 예, 맞습니다. 캄캄한 터널이긴 합니다만 또 어떻게 본다면은 그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그 다른 거의 모든 선진 국가들이 원하는 최상의 상태가 바로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총리님? 뭐 오늘 미국 확진자 숫자, 뭐 미국에서 나왔던 사망자 숫자, 영국 런던에서 하루 5,0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보면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바라는 최상의 상태가 바로 대한민국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지난 11개월 동안 잘 해주셨어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이제 그 의료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K-방역이 모범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오히려 이제 더 걱정이죠. 왜냐하면 이게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극복될 때까지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 평가, 그리고 우리들의 그 입장,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어두운 긴 터널 국민 여러분 덕분에 같이 잘 올 수 있었고요. 이제 빛이 보이고 있고 거기다 희망의 메시지 또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우울과 이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어떤 이 코로나 우울,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마음의 문제다 보니까 교수님 좀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속이 안 좋다, 그럼 뭐 소화제를 먹고 그래도 안 나면 내과를 갈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는 거는 이게 단기간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총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11개월 가까이 우리 전 국민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한 2주 이상 우울감이 지속되면 이제 우울증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대부분 이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에너지가 없고, 그래서 삶에 어떤 것도 내가 원래 재밌어 하던 일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진다든지 의욕이 사라진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식욕이 없어지는 것들, 그래서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수면 시간이 뭐 갑자기 는다든지 확 줄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울감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이 상태로 오고 있기 때문에 좀 예전에 비해서 내가 지금 어떤지를 좀 비교해보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1년 전의 나의 사진을 본다든가. 뭐 자기 체중 잘 알고 있잖아요. 체중, 수면 시간, 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일했을 때 이만큼의 피로감을 느꼈었던가 라는 그런 비교들을 뭐 3개월 전, 뭐 6개월 전에 나와 좀 비교해보고 내가 요즘에 삶의 재미를 어디에서 느끼고 있나. 근데 사실 우울감을 느끼면 정말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져요. TV조차, 정말 재미있었던 TV조차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게 이제 우울감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이. 네. 결국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스트레스의 강도로 치자면 제 오른편에 계신 정성인 총리님만큼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강도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해만 14만 건의 기사가 나왔었고 하루 400건의 기사 그만큼 총리님의 일거수일투족 많은 국민들이 또 보고 있고 언론들이 아까도 많은 분들이 와서 사진 찍어 왔는데요. 이렇게 주시받고 있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엄청나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걸 풀어나가십니까? 한 3가지 방법이나 있어요. 네. 저는. 3가지 방법. 예, 뭐 산책, 바로 요 앞에 요 길을 산책해도 되죠. 아니면 집 그 주위 뭐 고삿길을 이렇게 다녀도 되고 산책, 아니면 샤워를 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 예? 예. 또 하나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것. 네. 뭐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비교적 이제 방법을 많이 개발해서 저는 가지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힘들고 피로하고 지치고 그래도 그 다음 날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네. 있어요. 그 예전에 독일에서 나왔던 논문이었나요? 미국에서 나왔던 논문을 제가 봤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용됐던 분들 중에서 그 목욕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세탁을 열심히 했던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청결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의 생존율이 극단적으로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아끼고 꾸미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생명력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비슷한 말씀들을 교수님 또 총리님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종범 작가님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가 있으시잖아요. 특히나 그 작가의 마감의 고통이라는 거는 뭐 창자의 고통 뭐 다들 갖고 있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할 텐데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게 제가 저하고 지내는 시간이 되게 없었더라고요, 예전에. 그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것도 그냥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고 뭐 바디로션도 그냥 있으면 아무거나 바르고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굴 안 만나니까 저에 대해서 볼 시간이 확 늘어나잖아요.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네. 그걸 지금 한 반년 이상, 1년 가까이 하니까 내가 이런 향을 좋아하나? 그러면서 약간 향도 골라보고 전혀 신경 안 쓰던 것들을 이렇게 취향을 찾아서 막 골라보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약간 내가 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강제로라도 늘어나니까 내가 어떤 쪽을 좋아하는지에 네. 대해서 조금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즘은 제가 좋아하는 뭐 냄새, 맛, 색 이런 것들 좀 수집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약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약간 저를 좀 위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 자기 자신을 좀 더 이해하려는 시간. 그러니까 되게 친한 친구가 나 챙겨주는 선물 같은 거 보면 되게 섬세하잖아요. 그걸 제가 저한테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저 혼자 있는 시간이나 그런 많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 그런 걸 좀 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도 같고 친구들한테도 그런 걸 좀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이종범 작가님 또 말씀해 주시니까 여기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 또 관련된 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고 있거든요. 나 자신한테 선물을 하자. 네. 만약에 총리님께서는 나 자신에게 선물을 하신다면 어떤 선물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까 그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진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셋 중에 하나 골라서. 맞습니다. 정말 산책하고 등산하고 또 목욕하고 그것만으로도 그 비범해지는 그런 일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김재남 시민사회수석님께서도 지치고 힘들 때 극복하신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또 관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또 이전에는 많은 또 시민사회 운동도 하셨었고 제가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예전에 뭐 인근에서 환경운동 하실 때 저도 옆에서 한번 거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네. 네. 그 스트레스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네. 극복하십니까? 저는 하늘을 좀 잘 봐요. 어느 날 이렇게 새벽이나 밤에 별이나 달을 보니 별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고 저 별이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 굉장히 외로울 때 달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지켜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굉장히 그 외로움이 이렇게 사라지고 막
굉장히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을 때 용기가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주 하늘을 봐요, 저는. 새벽에는 새벽별을 보고, 아, 오늘도 날 지켜주시네. 또 밤에 이렇게 달을 보면, 아, 달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네. 그런 생각하고. 원래 달님이랑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낮에는 푸른 하늘을 보면, 아, 하늘 안에 안아주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든든함이 있어서 그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저는 매일 길게는 시간을 못 내지만 꼭 한 5분, 10분 동안이라도 저를 위한 간단한 운동,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나를 위한 일로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서 아침에 이렇게 5분, 10분 간단하게 체조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고 하루에 자신도 좀 붙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께서 계속 잘하실 수 있는 걸 찾아가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즐거움의 기억을 켜켜이 쌓아가는 게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또 그 스트레스의 차원으로 보자면 제 옆에 계신 그 권지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또 연예인으로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저는 그 팔레트의 정원 그 작품 보니까 이제 9월 달에 출품하셨던 작품인데, 그 스케이트보드랑 그다음에 액자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랑 같이 이제 되어 있는 입체적인 작품인데, 그 작품이 80년대에 만들어진 윤영빈 화백님의 액자를 그대로 쓰면서 어떤 시간의 흐름과 작가의 고뇌를 그대로 표현했다고. 아, 기사 읽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 네. 기사 읽고 말하는 거예요. 네. 나 이런 품평 못해요. 기사 읽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네. 그거 뭐냐면은 그만큼 또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느끼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항상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네.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제가 앞만 보고 계속 달리다 보니까 사실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에 되게 바빴던 삶을 살았던 것 네. 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한데, 오히려 지금 또 올해는 막 그런 말도 많잖아요. 아, 올해 2020년도 그냥 버리고 싶다라는 네. 그런 분들도 많은 것처럼 저도 올해가 좀 되게 그런 해였던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앞만 보고 달리기만 했지 사실 뒤를 돌아보거나 네. 주변을 돌아보거나 이랬던 그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은 나 자신한테 그리고 정말 내 주변을 위해서 네. 좀 쉼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가 또 위로를 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시기들이 그냥 뭐 점프할 수 있거나 뭐 기적을 바라야 하는 그런 거잖아요. 되게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냥 원망하고 막 이 시간들에 대해서 계속 막 너무 우울해 있기보다는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더 막 기록하고, 이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생산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라는 네. 걸로 이 시간들을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나 지금 무언가를 꼭 하지 않아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좀 더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걸 좀 기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림이라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으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그렇게 쓰고 있지만, 많은 분들도 지금 이런 힘든 시기에 그냥 무작정 빨리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내 시간을 좀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언젠가는 또 이 시간들이 또 귀하게 느껴질 네. 수 있도록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권지현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종범 작가님의 닥터 프로스트에 나오는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그 대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마음을 돌보지 않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폭력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그 내면의 목소리를 내가 그걸 못 본 척하는 것도 스스로에 대한 폭력이다라는 멋진 대사가 있었는데,
이거 본인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신가요? 너무 옛날에 써가지고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9년 전에 쓴 것 같은 대사거든요. 9년 전입니다. 근데 네. 그때 한참 제가 그랬어요. 제가 워낙 제가 힘들어할 때 약간 저한테 무관심했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썼던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독자분들이 그 말에 공감들을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비슷하구나 다들.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어서 그걸 대사로 쓰면 독자들이 댓글로 자기도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런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코로나 우울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고 싶은 입장이긴 한데 네. 지금 너무 이게 사실은 우울하기만 하면 좀 모르겠는데 이게 생계가 힘들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울감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막 무슨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조언을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독자들은 주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볼까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 그분들의 또 부모님이나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정말 당장 생계가 힘들어지신 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 이렇게 해보자고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게 제일 힘드냐고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엔 그래요. 요즘엔 제가 뭐 SNS나 만화 네. 작가의 말이나 이런 데서 하는 말들이 우리 다 같이 뭐 해봅시다, 힘냅시다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뭐가 제일 힘든가요? 어떤 게 지금 제일 신경 쓰이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서로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조언은 되게 많이 해주시니까 이제 슬슬 좀 서로 물어봐 주는 것도 아 그래 내가 약간 오늘도 알바 한 명 내보내고 내일은 가게 문을 닫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왔던 단골 손님이 나한테 사장님 요즘 뭐가 제일 고생하세요? 뭐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게 굉장히 전 위안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서로 좀 물어보는 걸 시도해 보면 어떨까? 네. 결국 이제 대화, 네. 커뮤니케이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의 원래 의미는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소중한 가치를 나누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자면은 오늘 이 펼쳐지고 있는 이 모교 대화와 함께 하고 있는데 총리님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달부터 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여행업계, 항공업계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물어보는 역할, 그러니까 질문을 당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좀 몇 개 봤는데 아,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로 이야기를 해놔야겠죠. 그렇죠. 예. 네. 왜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그걸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크게 위안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털어놓고 나면 좀 후련해지고 그 막 무거웠던 그런 게 좀 가벼워지는. 그러니까 우리 저 소통의 전문가가 저기 계시지만 소통은 정말 좋은 거죠. 개인 간에도 그렇고 여러 사람 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화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요새는 가까이 있을 때는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전화 이런 거 아시잖아요. 생명의 네네. 전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 코로나 우울을 겪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없을까. 그래서 사실은 2월 달부터 이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지원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상담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또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좀 더 넓히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런 노력을 하고 또 시민사회나 민간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니까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 생명 살리기 3대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3가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스스로 아니면 이제 타의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산업재해, 이제 공장 같은 데 일하다가 산업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산업재해도 그렇고 교통사고도 그렇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희생당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 요 3 그룹을 어떻게든지 해서
그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 노력을 아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조금 성과가 있어요. 예상보다는 못하지만 조금 성과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에서는 좀 악화되는 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힘이 돼보자.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참 이 고독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그 영국에서 나온 논문을 보니까 사회적 고독이라는 것은 하루 담배를 15개 피는 것과 맞먹는다라는 논문이 나온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 외로움 장관이라는 장관이 새로 신설이 됐더라고요. 국가에서 국민들의 또 외로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질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외로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회적 위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수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회적 위로는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또 정부도 함께 위로를 해서 큰 또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고 뭔가 연대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또 국민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사회적인 위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큰 불이 나서 이렇게 소방관들께서 이렇게 불을 끄다가 공무상 재해를 입고, 근데 그분들은 또 그 뒷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또 투병 중이실 때 그분들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도 사회적 위로가 될 거고, 또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의료진들 거의 쉬지도 못하고 의료진들이 고생을 하면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환자들을 돌볼 때 우리가 덕분에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를 그 의료진들에게 네. 보여줄 때 의료진들이 그냥 진짜 저절로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어떤 의료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캠페인도 벌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그 비대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배달하는 온라인으로 배달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택배 노동자들이 굉장히 과로사하는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택배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늦게 와도 돼요라고 우리가 그런 또 캠페인들도 하잖아요. 서둘러 오시지 않아도 돼요. 늦게 와도 천천히 와도 돼요. 이런 어떤 마음을 전하는 것도 사회적 위로가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있고 또 기후 위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올여름에는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피해들도 많이 입었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집을 잃고 농토를 잃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국민들께서 마음 모아서 성금을 내주는 것도 굉장히 저는 큰 사회적 위로라고 보고요. 이런 일들이 다 사회적 위로인데 저는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더해서 요즘 우리 사회에 이렇게 청년들이 굉장히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 어려움을 갖다 보니까 특히 이제 청년층의 어떤 자살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게 이제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모두가 다 우울감들을 갖습니다. 그럴 때 그걸 좀 터놓고 얘기하고 또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든든한 그 상담센터라든지 또 아까 그런 그 우울 장관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와 같은 사람도 그런 국민들이 있을 때 좀 달려가서 같이 손잡고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이게 결국 큰 의미에서 사회적 위로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 이미 국민들께서 함께 그 사회적 위로로 네.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내고 주고 계셔서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게 이 11개월 동안 코로나와 어떤 이 잔인한 전투를 우리가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 속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불편한 천국이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불편한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내일부터 1박 2일간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끝장 개발 대회가 열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정말 많은 시민분들끼리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 우울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공적 데이터, 개방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을 텐데요. 총리님께서는 이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이번 끝장 개발대회에서 어떤 것들이 개발되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게 있으시다면요. 예, 뭐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대회를 직접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무언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뭘 해볼까를 찾으면 정말 그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나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옆에 동료든 형제든 부모든 뭐 친구든 하여튼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출발한다면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좀 손을 좀 붙잡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면 저는 분명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로 네.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제 주변에는 이제 도장을 운영하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건물주께서 문자를 먼저 보내셨대요. 3단계, 2.5단계,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 텐데 몇 달 동안은 내가 임대료 절반만 받겠다. 코로나 끝나면 소주 한잔 같이 합시다. 먼저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 봤거든요. 그래서 뭐, 와, 너무 놀랍다. 이런 분이 정말 계시구나 생각이 들었었고요.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계신 게 아니죠. 뭐 의료진들 계신 곳에다가 뭐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 갔던 분들, 그리고 또 대구에서 한창 그 확진자가 나오니까 광주에서 거기서 이제 확진자 분들을 받고, 또 대구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광주에 있는 분들이 음식을 또 막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이게 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대단한 어떤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권지한 작가님께서는 이제 1박 2일 동안 이제 끝장 개발 대회라고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 블루를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이때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저도 이제 그런 좀 피해를 봤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온라인 시대나 이제 사실 예술 문화계 쪽에서 이제 공연이나 뭐 이런 그 관객 가구에 대면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제 이런 언택트 시대에 오면서 사실 거기에 좀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예술인들을 조금 도울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지원이나 뭐 그런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으면 뭐 복지 차원에서 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뭐 보험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뭐 프랑스에는 그런 실제로 그런 복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 매종된 그 아티스트라고 예술인들의 집이라고 표현한 그 예술가들의 어떤 이제 보험처럼 이런 복지를 해주는 게 있는데, 그 문화예술인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위기가 와도 그거를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무언가 그런 정책이 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걸 모르시는구나. 네.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그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줌으로 해서 이제 그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데 원래 지금까지는 이제 문화예술인들은 그게 좀 혜택이 잘 안 돌아갔었는데, 네, 맞아요.
지금 그것을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다 넓히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고 1차적으로 문화예술인들한테 넓히는 것으로 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곧 시행이 됩니다. 아, 네. 지금 알게 된. 네,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네. 많은 분들한테도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모교 대화의 1차적으로, 어떤 예, 1차적으로 정체성에 어울리는 대화. 예, 두 분 더 말씀 나누시죠. 예.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형 기획사나 사실 이렇게 그 보호를 좀 해줄 수 네. 있는 그런 거대한 좀 큰 곳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온라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잘 모르는 또 그 예술인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끝장 토론 그 개발 대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앱이 네. 나온다던가 그런 분들도 마음껏 그 관객과의 온라인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조금은 그래도 문화예술인들이 그렇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그 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이란 이분들은 뭐 이정원 작가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예술을 통해서 일종의 과잉을 시전함으로써 희망을 보여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희망을 보여주는 분들이 이 역병이 유행하니까 희망을 못 보여주게 돼서 그럼 그 사회가 얼마나 무채색으로 변하겠습니까? 맞아요. 진짜 이런 좀 국가적 좀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사실 예능 프로그램 나가서 막 많이 웃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막 그 음악도 막 신나는 곡을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 문화예술인들이 더 힘을 합쳐서 네. 또 웃음도 드리고 또 음악으로 위로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책임감도 좀 느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SNS나 뭐 이런 미디어를 통해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그런 것에 희망을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감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그런 그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그 앱 같은 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예, 아니면 뭐 공적 데이터와 뭔가 그 스마트폰과 연결이 돼서 네. 이 특정 장르에 속한 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자신들의 작품을 네. 뭐 보여드린다거나 아니면 공개한다거나 이런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그 이지성 교수님은 예, 이제 참가자들이 이제 네.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이 땅 하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 생각 있으신지? 네, 우리 뭐 오늘 이야기가 또 자살이나 우울과 관련해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 연결을 해본다면 좀 뭐 노르웨이나 미국에서 그런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항우울제를 많이 사용하면 국가적으로 자살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주 오래된 종단적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항우울제 먹어도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뭐 그런 아이디어들 우리가 이거 먹어도 이상한 거 아니다. 정신병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자기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걸 병원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좀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문제를 심각성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겠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네요. 네. 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정범 작가님은? 그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너무 많이 떠올라요 지금. 너무 여러 그래요? 개가 예. 떠오르는데. 참가하시죠. 녹음하겠습니다. 이게-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저는 권전 작가님 말씀 듣고 예전에는 제가 어디 번화가에 가면 버스킹 하는 거 듣는 게 낙이었거든요. 모르는 밴드가 연주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가지고 CD도 사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아무도 안 나오니까. 약간 그 디지털 버스킹 플랫폼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우리 맨날 쓰는 메신저 이런 건데 항상 보잖아요. 근데 되게 예기치 않게 랜덤하게 어떤 팀의 어떤 공연이나 어떤 곡 같은 게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플랫폼 하는 곳에서 이렇게 찾아가서 찍어준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약간 버스킹이라는 게 이렇게 예기치 않게 만나는 작품들인 건데 그런 것을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줄 수 있는 랜덤한 어떤 플랫폼이 있으면 되게 반갑겠다 그런 생각도 하나 들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괜찮다. 버스킹 온라인 플랫폼. 괜찮죠. 네, 네. 온라인 버스킹, 디지털 버스킹 플랫폼. 방금 그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AI 스피커들 되게 요즘 많잖아요. 근데 AI 스피커에 뭐 검색을 하거나 뭐 물어보는 거 되게 많은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 혼잣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혼잣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상담자적인 알고리즘이 지금 AI랑 이 빅데이터 시대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잘 들어주는, 잘 못 알아먹었어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러셨군요. 얼마나 상담자적입니까? 그 상담자의 목소리는 성의 없이 들어주면 더 막 그러니까 권재한 작가님 목소리. 되잖아요. 그래도 뭐 무슨 말이니 이거보다야 뭐 이렇게 좀 더 얘기해봐.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훨씬 상담자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AI 스피커가 있다 그러면 네. 약간 집에서 이렇게 혼자 우울하고 있을 때 헤이 부르면서 이렇게 뭐 검색해줘 이런 거 말고 야 뭐 이거 언제 끝날까? 이렇게 말도 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약간 굉장히 우울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종류의 좋은 기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조금 보태고 싶은 게 지금은 심리 치료를 받을 때 그 병원 그 돈을 내야 되는 게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종합 검진 안에 심리 치료도 이제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네. 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만 건강 검진을 하지 않고 그 안에 심리 치료도 같이 심리적으로 건강 검진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많은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총리님 그리고 수석님 이제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일단 총리님은 내일부터 포털 사이트랑 이통 3사 도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석님께서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예, 정신건강협회 돌면서 예, 정책 만드시고 그러면은 제가 한 2달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럼 예. 2달 후에 이 자리 다시 또 모여서 열어주시나요? 예, 이거 법제화됐다 예, 이렇게 예, 사실은 정부에서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 코로나 우울 특히 이제 그런 그룹이 있어요. 이게 피해를 받고 있는 그룹이 어떻게 이분들에게 손을 내밀을까? 어떻게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하신 이제 이렇게 그 상담 받는데 바우처를 줘가지고 좀 자기 사실은 그 상담 받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그 쿠폰 같은 것을 정부가 줘서 그런 걸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거 등등 해서 다양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진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 두 분 수석님이랑 총리님께서 또 힘을 실어 주신다면은 바로 그런 아이디어들을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또 참가자분들께서 아이디어를 내겠죠. 말씀해 주신 대로 디지털 버스킹도 있겠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앱도 있겠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권지현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확장돼서 조금 더 내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겠다 이런 분들은 아예 그 우리 건강보험 관련해서 그 체크할 때 뭐 내시경도 하고 위내시경도 하는데 네. 정말 내 마음속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아예 법제화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또 이지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떤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사회생활 어떤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인식도 네. 개선도 되겠네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가자분들께 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좋은 앱 프로그램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잠시 그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앞에 그 단말기가 있는데요. 자, 남복희님께서 코로나 블루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살라만다 007님께서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힘든 것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모든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극단적인 생산성과 효율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외식업, 배달 관련해서 이분들이 로컬 푸드를 활용한 배달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라고 아주 전문적인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블루 때문에 비대면 사업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회사들만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해주셨고요.
마은정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발달 장애인 등 대면 돌봄이 꼭 필요한 분들도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분들 더 케어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정부가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계속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예, 뭐 역시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있다면 아니면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마음이 우울하거나 뭐 네. 이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말을 걸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여튼 이 상담할 수 있는 그게 전화 상담이든 대면 상담이든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고통을 얘기하고 그걸 들어주고 또 이 무언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만드는 것. 자기 네.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걸 할 수 있는 것. 자기 비용을 들일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여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공적 마스크 앱처럼 그런 어떤 상담 앱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도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와, 솔비님 말 진짜 잘하신다. 저도 오늘의 시간을 기록해 볼게요 라고 하셨는데, 솔비님 만약 오늘 이 토크쇼가 끝나고 권지한 작가님 댁에 가신다면 오늘의 이 시간을 어떻게 기록하실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짜증났다, 뭐 아니면 그건 아니겠죠?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정말 이렇게 저의 고충 또는 누군가 힘들어하는 분들의 고충을 제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에 굉장히 오늘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총리님도 이렇게 실제로 만나 뵙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오늘 감사하다고 솔비님이 권지한 작가님이 총리님 만난다고 기사가 60개 떴더라고요. 예, 그 기사를 보면 네. 권지한 솔비 쇼에 총리님이 게스트로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소속사가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진짜 여기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언가 네. 정말 우리 국민분들의 조금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네.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또 총리님이 또 국회로 가셔가지고 또 많은 또 이렇게 회의를 거쳐 네. 이런 것들이 또 실행될 수 있는 것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부터 보직이 바뀌셨어요. 저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로. 네네, 행정. 그래도 국회하고 네. 다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럼요. 그쵸. 예. 예, 국회 맞습니다. 결제 안 받으면 잘 일을 못 협치를 해야 되니까. 예. 자, 권영수님께서 최악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배우는 바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생각되는 일상의 행복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교수님? 네, 중요하죠. 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항상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이 물론 좋은 일이 될 수는 없지만 불행한 일을 통해서 좋은 것을 끄집어내는 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그냥 정말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조금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들을 뭐 좋은 거를 꺼낼 수 있을까? 네. 이 한정된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정희님께서 와, 좋은 생각이에요. 나 자신한테 선물하기. 와, 만약에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정범 작가님께서 나 자신에게 선물한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꽃도 받았고요 이제. 꽃도 받았고, 예. 글쎄요.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사실은 되게 오랜만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런 기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게 선물인 기분이고 이미.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사회 보시는 김남훈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SNS 친구인데 실제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지금.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요. 네. 트친된 지 마팔된 지는 한 4년 5년 4년 됐어요. 넘었는데 네. 단 한 번도 서로 멘션을 주고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처음이에요. 약간 선물 받은 기분이고요. 예, 네,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맨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죠. 네. 어떠셨어요? 실물 어떠셨어요? 근데 굉장히 그 거친 외모와 다르게 섬세하신 분이거든요. 글을 보면 근데 만나보니까 확실히
결이 되게 섬세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이제는 온라인상에서도 인사를 자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물하신다면 네. 만난 게 선물이다 이거죠. 만난 게 선물이다. 너무 즐거웠다. 네. 즐거웠다. 자, 그리고 배경기님께서 저는 정신과라는 표현에 대한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어서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명칭이나 정의에 대한 재정립도 좋은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성님 이거 진짜 제가 몰랐던 부분이네요. 정신과 그 좀 문제 있어 보이죠? 네. 뭐 자주 또 우리가 이걸 익숙하게 생각을 하면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면 또 좋기는 할 것 같긴 한데 또 지금 또 보편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으면 오히려 그 정신과는 누구든 갈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저 공감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건강검진 할 때 뭔가 이렇게 마음 건강도 꼭 검진의 주요한 항목으로 네. 들어가서 또 거기서 검사를 한 다음에 조금 더 심층적인 검사가 필요하면 또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안내를 해줘가지고 전문적으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정신과를 간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좀 필수다. 내 마음과 내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은 누구든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게 좀 보편적인 일로 바뀌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주셨던 것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네. 사회가 낙인 찍는 거 네. 이런 건 좀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정신과에 가면 어때요? 그런데 옛날부터 정신과에 가면 좀 뭐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낙인을 찍는 그런 좋지 않은 습성이 있어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들 언젠가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 그리고 좀 이해하고 감싸주고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그러면은 뭐 정신과에 가면 어떠냐 이렇게 될 수 그렇죠. 있지 않겠어요?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또 우리 지금 세대의 어른들의 의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결국은 그 패를 다 뒤집어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프레이사운님께서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상담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자살을 막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위탁기관이 바뀌었다고 고용승계 없이 해고당한다 생각하니 생계가 막막합니다. 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셨는데 이분들이 좀 더 큰 피해를 입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그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그 사망률이 높은 또 재해율이 높은 직종이 바로 소방관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른 분들 돕기에 나선 분들이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많은 어떤 지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비슷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을 하도록 설계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배려와 검토를 통해서 그런 그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겠죠. 네. 이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고 1910년대에 만들어졌던 시가 있는데 그 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무리 불길이 거세다고 하더라도 신께서 나에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한순간의 힘만은 남겨주소서. 그 시가 있는데 인기 드라마 시크릿에서 시크릿 끝난 지 오래됐죠? 네. 아, 오래됐구나. 예, 옛날 사람이라. 예, 거기서 나왔던 대사기도 한데요. 오래됐죠? 11년 전이구나. 예,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그 험지로 스스로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조금 더 정책적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많은 분들이 또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요. 자, 김은부님, 행복은 자신 마음가짐 나름입니다. 작고 사소한 배려에서 행복감을 느껴보세요. 집안에서 어떤 씨알이든 싹 튀어 먹고 보세요. 싹 튀어 보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최다희님, 코로나19 오늘 이 자리처럼 비대면으로 함께 소통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파이팅해서 함께 코로나19를 하십시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어유, 예. 아니 우리 저기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디서 합숙 훈련 하셨나 봐요. 왜 이렇게 좋은 얘기를 잘 해주시죠? 네, 긍정의 파워를 우리가 긍정의 함께 파워를. 느끼고 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인왕산에 있는 호랑이도 만약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다들 도망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이정봉 작가님, 이지선 교수님, 총리님, 그리고 뭐 권지한 작가님, 우리 김재남 수석님 갖고 있는 이 에너지가 그 충만됨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모여지다 보면은 정말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 멋진 행사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됐어요. 이거 좀 아쉬운데 저기 총리님 재량으로 한 3시간짜리 늘린다거나 아니면 수석님 재량으로 뭐 매주 한다거나 하면은 저는 시간 낼 저기도 됩니다만 예,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끝장 개발 대회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먼저 이지선 교수님께서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지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그 자신의 어떤 삶에 새로운 어떤 기준점을 스스로 계속 만들어 가셨던 분이십니다. 그 예전에 썼던 책에서 그 구절이 생각나요.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 오히려 나는 지금의 나가 더 존중받고 싶고 행복하다. 이런 말씀도 써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미 사실 극복하고 계시고 더 정점을 올라오고 계신데 국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응원의 말씀 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순간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끝인 것 같은, 더는 뭐 아무것도 다른 방도가 없을 것 같은 좁은 시야를 갖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다른 사람의 이렇게 말을 시작해보는 노력들, 그리고 막연하지만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좀 먼 미래라도 네. 좀 희망을 걸어보는 마음들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잘 생겨나도록 이 대회를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반짝반짝 하신 분들이 네. 네, 좀 좋은 아이디어들 내놓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그 어떻게든 해결책이 있을 거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말을 두 글자로 추각하면 희망이죠. 네, 희망이에요. 네. 어떻게든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네, 예, 네. 그 희망의 불씨 네. 계속 소중히 하면 좋겠고요. 자, 이정범 작가님은 제가 닥터 프로스트 정말 재밌게 잘 봤던 그런 애독자였었는데, 예, 그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나는 당신에게 공감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는 같은 사람이니까요. 네. 예. 공감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쿨 시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해결을 못 해주더라도 공감을 해줘도 의미 있을 때가 있고, 가끔은 이제 공감보다 해결이 더 시급할 때도 있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거든요. 다들 고통스러우니까 함부로 조언하기도 어렵고. 근데 어제 제가 기사 보다가 어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소설가의 어떤 문장이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뭐 정치나 어떤 사회 시스템이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공정하게는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더 낫게 만드는 건 뭐냐, 이렇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약간 좋은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시스템이 좀 공정하게 만들어 놓으면, 공정하게 나빠지지 않고 공정하게 좀 좋아지게 하려면 되게 좋은 작품, 되게 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즐기는 게, 전 작가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게 되게 도움이 공정.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것들을 개발해 주시면 참 좋겠고, 힘드시는 분들도 이 기간에 나한테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일까, 어떤 얘기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일까,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좋은 웹툰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웹소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것 조심스럽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공정한 사회 말씀하셨는데 공정 말씀하셨는데 우리 총리님의 올해 취임 문구에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 권지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총리님 하루 기사량이 40건이라고 했는데 오늘 기사량이 60건. 예. 네. 더 많으세요. 예. 그쪽에- 그런 입장에서 네. 예, 총리님에게 격려의 말씀. 모교대와 격려의 말씀. 아, 나중에 방송하실 것 같아요. 네. 예? 방송국에서 만나요. 예, 방송국에서 만나죠. 네, 저는 그러니까 비온 뒤에 땅이 마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 보고 말씀해 주세요. 부끄러워서 너무 미소가 예쁘셔가지고. 근데 충분히 이제 K 방역도 되게 그 해외에서 좋은 사례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대한민국은 위기 때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물론 너무 하루하루 고생하시고 잘 끌고 가주고 계시지만 또 실제로 정말 생계와 다투고 정말 전쟁터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소상공인 분들을 비롯해서 뭐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더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더 바라봐 주시고 또 그런 분들하고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또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이 화합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보다는 서로가 좀 신뢰하고, 예, 또 국민분들은 또 최대한 또 정부를 믿을 수 있고 또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또 되셔가지고, 네. 그래서 서로가 화합하고 또 단합하고 또 연대해서 지금 위기를 잘 극복해서 더 나은 또 대한민국의 또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 아이고 정말 아주 멋진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힘내서 확실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하겠습니다. 네. 자, 또 김재남 수석님께 오늘 함께하신 소감도 좀 여쭙고요. 또 참가하신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여러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직장 내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직장 상사 험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 상사분께서 바로 옆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비밀로 할게요. 못 본 걸로 할 테니까. 네. 오늘 이제 우리 주제가 그 누구도 외롭지 않은 사회 이렇게 주제를 잡으셨는데 가슴에 이렇게 찡 왔어요. 정말 그 누구도 외롭지 않은 사회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 한 분 한 분을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이 자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누구도 외롭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셔야 그 외롭지 않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조금 더 우리 같이 서로 위로하고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용기 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마스크 벗고 환한 얼굴로 다시 내일 또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MC라는 직책으로 자리 가운데 정가운데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 MC는 마스터 오브 세레머니, 행사의 집전자, 주관자란 뜻이죠. 그런데 사실 이 오늘 행사의 집전자, 주관자는 제가 아니라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 여러분이고 그분들과 함께 이 코로나19를 헤쳐나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총리님께서 올해 취임하시면서 취임사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문장이 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파도와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이다. 이 문장이 굉장히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찡하게 다가왔고 정말 이 난국 속에서 어떻게 또 세상을 헤쳐나갈지 국민 여러분들께 또 응원과 또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마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교 대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화의 상대가 있다면 정말 힘든 일도 쉬워질 수 있고 또 낭망도 절망도 희망으로 만들 수가 있고 미래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희망을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노력.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굉장히 밝고 아름답고 멋진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기회 있을 때마다 대화라고 하는 최고의 수단을 통해서 행복의 세계로 우리가 항해를 멋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체 방향을 행복으로. 그렇죠. 예,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암세포가 있죠. 암세포가 발병하는 원인이 바로 그 다른 세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혼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괴물세포, 즉 암세포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화의 중요성 대단하다 생각되고요. 오늘 이제 4차 정부혁신 끝장개발대회 토크쇼이자 제29차 목요대화를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눈이 부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국민분들과 함께 너무나 눈이 부셔서 보이지 않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코로나19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 그리고 마스크 벗고 뛰어놀면서 만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